전역에서 교토국제공원에 진학을 문의한다. 그 정도로 인수가 달라진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랑 비교해서 상당히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더 보이게 된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있는 지금은 그 한국인 학생이 3명 정도 있고 나머지 일본인 학생인데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토국제공원 교장이 많이 만나보려고 생각해요. 네. 이 학교가 물론 이쪽 1947년에 민족 학교로 제일 동포 사회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민족 의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립된 학교들이 지금 잡아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모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안 되지. 자, 교토 국제공원 위치한 곳이 이제 일본의 간사이 지역인데 이것도 정말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안 분위기 물론 거의 없지만 일부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있나 본데요. 이런 댓글에 대해서 교토부지사가 좀 강하게 좀 자제달라 이런 강조를 하는 것 같다는 현안 분위기가 사실 일부긴 합니다만은 한국어 교과가 나온다는 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본선 진출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 양측 교과가 나오고 그리고 경기 승리한 팀에 경기 뒤에 교과가 나오거든요. 교통적으로는 결승 우승까지 있잖아요. 가장 많은 그 교과를 틀었고 한국 교과를 틀었고 이러시고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계속 방영이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렉플이 볼 때, 두 번째 렉플이 볼 때는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는데 그 시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본 그 현안회의가 나는 거에 댓글로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게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저 학생들의 깜빡이가 눈망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일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볼 때는 한일들이 그리고 야구로서 한일 관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제1동포사회, 한일 동포사회에 큰 자부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번에는 우승이라서 조금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고의 축구 국가대표 명단 발표부터 일본 고교 야구에서 약간 한국의 학교 여기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종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는 특별하게 접어들었지만 밤낮으로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이 된 지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예년의 낮 기온을 2도가량이나 웃돌고 있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폭염에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1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00명가량 더 많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날에 무덥습니다.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31도, 강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까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지만 습도만 끌어올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20mm, 영남 지역은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교통과 벼락을 동반해서 짧은 시간 집중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로 동풍이 강해지며 주 중반에는 서쪽의 기온이 오르겠고요. 태풍이 지난 후 주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더위가 완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습한 바람이 불어들어 9월 초까지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전공이 1,200여 명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충북 지역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루트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급대는 분말이 가능한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지역 병원을 물색했지만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지역과 시골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이젠 대도시로도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의료 인력이나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이 늘어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급대원들 사이에선 해결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YTN 재보도원 응급실 뺑뺑이 실태부터 살펴보시죠. 네, 부산에 있는 한 구급대원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연이어 이어진 폭염 속에 한 40대 남성이 쓰러진 건데요. 이 가슴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두 번째로 큰 부산에서조차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까지 이동하게 됐는데 결국에 도착을 했지만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숨지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남 지역에서 어머니를 보살펴온 아들이 보내온 제보인데요. 갑작스레 어머니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119로 신고를 했지만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5곳에서 거부를 끝에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올 상반기 119 구급차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17번, 지난 한 해 전체인 15번을 반년도 채 안 돼서 앞질렀고요. 119 구급차 재이송 전체로 보면 2,645건인데 40.9%인 1,081건은 전문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환자가 사지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를 응급실 관점에서도 살펴보죠. 최근 응급 전문의인 남궁인 교수가 SNS를 통해서 밝힌 사연인데요. 서울에 있는 한 권역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본인 단 한 명이고 보통 60명을 돌봐야 하는데 119에서 5분 만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경기, 강원, 전남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도저히 한 명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죽는다는 슬픈 농담이 이제 시도로까지 와닿을 정도죠. 애초 지역과 시골 지역에서 겪어왔던 의료 환경의 현실이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응급실은 말 그대로 셧다운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이 의사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불법 의료 공장과 직업 간의 그 업무 명확화를 통한 안전하고 또 건강한 노동 환경과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용자들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어서 지금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급 학교가 상당수 2학기 개학에 들어가면서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학을 맞았다는 겁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개학 이후 전교생의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시키지 말고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지침이 나간 상태고, 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방역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2주 동안 개학 대비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학교 안 감염자 관리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가뜩이나 전공의가 없어 병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많다고 보고 지역 병의원에 발열 클리닉을 열고 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실제 확산세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안 돼? 응?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가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지난해 백신 한 명보다는 소규모, 산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확진자는 20대에서 40대 남성 중심으로 나왔고 감염 경로는 밀접한 접촉이 원인이라며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일상적인 활동에서 전파 가능성이 작아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 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도 급증하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폭증한 부채는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결정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0조 원 넘게 급증했고 올해 2분기에는 국가 채무와 가계빚이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분기보다 30조 4천억 증가한 1,140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증가해 1,85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폭증한 가계부채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입니다. 불안한 국가 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됩니다. 7분 남았는데 거의 다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자를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무 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초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저출산으로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을 줄여 다른 쪽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보고 의무가 없었다던 우리은행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부적정 대출을 인지했고 늦어도 자체 감사를 마친 지난 4월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보고가 이뤄진 건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경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실 여신이 확인됐지만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대출을 내준 본부장이 퇴직한 뒤에야 늑장 조사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금융지주 경영진 역시 늦어도 지난 3월 부당 대출을 알고 있었다면서 임직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금융권 전반의 의식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 들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역대 최고가에 평균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7월에서 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역대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서초구와 용산구의 올해 3분기 거래 가격은 직전 최고가에 평균 99%까지 올라섰고 강남구가 97%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 양천, 송파, 광주,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가에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 속도가 더딘데 도봉구가 79%로 회복 정도가 가장 낮았고 노원구와 강북구, 중랑구 등도 회복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이 적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한 뒤 자폭하는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빨리 배치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K2 전차 모형의 무인 표적으로 항항하는 무인기. 곧바로 성장을 일으키며 전차가 폭발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 두 종의 성능 시험 모습입니다. 통신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 공격에 사명을 가진 무인기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빨리 일선 무대에 배치하고 자폭형 무인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수.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박수.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을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열린 국방 박람회에서도 무인기 신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당시 모델은 단순 정찰기와 공격기로 자폭형 신문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인 공격기 가운데 한 기종이 구조와 크기 면에서 러시아산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북러 간 협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의 대량 공급 체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다양한 군사활동은 물론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 5대를 날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하기로 했는데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니는 동안 격추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 이에 따라 최근에 공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고래안으로 군에 배치한 뒤 레이저 출력을 높여 더 큰 무인기를 격파하는 수단도 도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잉크 사랑해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북한 동향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보고한 내용인데요.